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못 오시고 또 인강으로 원래 못 듣던 분도 계시지만 또 현장에 오셨었는데 강원에 못 오시고 인강으로 수강하시게 되는데 하여튼 뭐 빨리 사태가 종결되고 그래서 우리 다시 벚꽃 필 때는 많은 분들이 꽃그늘 아래에서 웃음꽃 피어나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공부는 어떻든 간에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중단하시면 아무래도 쉰 만큼 그만큼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단하지 마시고 공부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여러분 오늘 기본서 334페이지입니다. 334페이지고 오늘 양도속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또 배웁니다. 물론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 배우겠고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오늘 배우게 되는데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요, 양도소득세는 하여튼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는 인세입니다. 그래서 합산과세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양도소득세요, 예, 분류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비중을 어떻게 한다? 따로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한다는 거. 그래서 합산해서 과세한다 땡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합산하여 과세한다 땡이고,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역시 양도세는 사실유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여러분요. 또 현황 부과입니다. 공부상 현황과 양도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여러분요, 예,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부과되느냐, 올해 여러분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토지, 건물, 자, 당연히 대상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대상인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 사용수익,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여러분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여러분요,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입니까? 지역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채권이니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우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가지고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예요. 그 예도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시험에서는 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또 그 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대상이라는 거. 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 사채 같은 이런 것들,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채권,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근데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안 바꿔주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했다가 잔금 치르기 전에 애들 아빠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 이거 말씀드렸죠?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 대상이 되고, 또 여러분 점포임차권 같은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자, 시설 같은 것들, 당골선임과 시설을 권리금 받고 넘길 때 점포임차권, 당구다이, 당구공, 당국주택, 커피숍 판기,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업권, 광업권, 자, 양식업권, 이런 거 취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등 일체 무채 예상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상이고 기타 자산, 그래서
글자 그대로 네 가지 종류가 대상이 됐었습니다. 기타 자산에 네 가지가 있는데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이요.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 같은. 여러분, 저 다시요.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라든가 헬스클럽 회원권이라든가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것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리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다 뻥으로 하면서 말씀드렸던 걸 떠올리시고요. 그래서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또 영어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 그랬는데 이게 표현이 바뀌었죠.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어권이요. 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뭐냐를 알아셔야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함께 한다는 영어권,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한다는 영어권, 또 그 다음에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한다는 영어권, 이런 것들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영어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한돼야지 영어권만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 19년 새로 또 추가된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기타 자산 일단 마무리 짓고요. 두 가지에다가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그 다음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어권, 그리고 이제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이 있는데 모르셔도 되고요. 특정한 법인 주식, 자,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그래서 자, 주식,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 포함해서 네 가지가 기타 자산 네 가지 글자 그대로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주권이요. 이번에 2020년 개정세법 새로 추가된 게 있죠. 이주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될 때 건물을 옮겨질 수 있는 이주권도 대상이 된다. 근데 주의할 것은 반드시 이주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만 대상이지 이주권만 가격만 따로 구분 평가해서 이주권만 따로 구분 신고하는 그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주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만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 또 여러분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도 대상이 되는데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되고요. 대주교양도하든 소액주교양도하든. 근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된다. 대주주교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지. 요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이요. 요거 만약에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한다.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할 때 여러분들 소액주주죠? 그 다음에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니까 증권거래세 대상이지 양도세 대상 아니잖아요. 양도세 안 내고. 근데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양도세 대상에 또 새로 추가된 게 있어요.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상장된 일정한 법령이 정하는 주식도 또 2020년 올해부터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 파생상품, 금융상품, 일정한 파생상품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양도가 뭐냐? 이걸 아시라고 그랬죠? 양도가 뭐냐?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양도세 양도는 한마디로 물어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따라서 소리를 내셔야죠.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죠.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이전만 하면 양도를 보고요. 근데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잔금 받거나 그러면 등기 이전 안 했어도 잔금 받거나 그러면 양도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신탁법에 의한 신탁자산 취득이요. 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자산 취득이요. 이거 믿고 맡긴 것뿐이고 믿고 신탁법에 의한 이거는 취득세인데 아이고 여러분. 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양도 형식적 이전은 뭐냐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 취득은 취득세에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할 수의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만 여러분,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이건 대가 받고 제 3장에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전만, 자, 여기 소유권 이전이지 실질은 형식적으로는 등기 전, 소유권 이전인데 실질적으로는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근데 또 여러분, 사실상 반드시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자, 그래서 양도세 양도는 뭐냐?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또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줄줄이 여러분들 깨고 섞여져 있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경우, 보지 않는 경우, 양도세상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매매요, 대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이고, 공매나 경매도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이니까 공매, 경매도 양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교환,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의 현물 출자, 자, 출자자가 설립되는 회사에 부동산으로 출자하면 소유권 사실상 이전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설립회사로부터 출자 지분, 주식 받고 신주를 배정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하고,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대상물건을 이전한다. 자, 돈 갚아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하면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자,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등으로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고,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한다. 또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로 부동산 같은 것을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한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혼할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왜?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야 되잖아요. 근데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거?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렇게 준다 할지라도 취득 원인을 뭐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 자, 이혼 당사 일방의 행사는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으로 하면,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재산으로 보니까 원래 내 몫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으로 물납하면 소유권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데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으로 이혼의 위자료를 줬다거나 대물변제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췄을 때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요,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고요. 부담부 증여, 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갑이을에게 증여하는데, 야, 너 거기에 은행에서 빌려서 내가 3억 원 차입금이 있는데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할 때 부담 있는 증여를 하죠. 내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 너 받을래? 야, 그래? 자, 근데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였는데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미쳤냐? 그런 사람 없이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런다고 그랬죠.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 수증자 내들 세금 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한다. 왜?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봤어. 증여자한테는 채무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대가가 있다고 봐서,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 부분은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은,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취득세하고도 같이 공부하셔야 되죠. 근데 이거는 배우자 직계주민속 간의 부담부 증여 아닐 때이지, 만약에 배우자 직계주민속 간의 부담부 증여 있다, 그럴 때는 채무액 상당액은, 자,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가지고, 본다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양도세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 정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무상 이전 양도에 당하지 않고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그 다음에 지적경 개선이 삐뚤삐뚤하니까 지적경 개선을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지적경 개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도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양도소득세요. 양도세. 어떤 것들을 공부했냐면 양도에 당하지 않는 경우에서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하면 양도에 당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또 이런 것도 공부했어요. 매매 원인 무효소유에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하여튼 소유권 환원, 신탁 이런 거 나오면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소유권 환원 양도에 당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신탁,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으로 인한 이전,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믿고 맡긴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신탁으로 인한 이전도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수물할,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수물할 이런 것도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공유물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나눠 가진 거니까. 다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 받고 공유주분권을 넘겼다 양도에 당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꼭 여러분들 줄줄 꿰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334페이지 제2절 양도 또는 취득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고요. 자, 먼저 올라갔을 건데 지난주에 배운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2절 양도 및 취득시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요거 이제 여러분들 별표 3개 하셔야죠. 제가 양도 및 취득시기 요게 28회 시험 때 취득세에서 나왔고 양도세 안 나왔고 취득시기가. 근데 29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 문제 나왔고 취득세에서 안 나왔고 30회 시험에서 다시 취득세에서 취득시 문제가 나오고 양도세 안 나왔고, 그러니까 31회 시험은 퐁당퐁당 하니까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 및 취득시기는 334페이지 본문 읽어보면 양도세, 양도 및 취득시는 보유기간 때문에 중요하다.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까요. 보유기간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보유기간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하고 양도시기로 하느냐,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데,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때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양도시기로 하느냐, 이게 이제 시험에 31회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 읽어보시고요. 335페이지 일반적 거래를 보겠습니다.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양도 및 취득시기를 보면 원칙 언제냐면 대금 청산일입니다. 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으로 해당 자산의 미술입니다. 대금 청산한 날로 합니다. 그럼 이 대금 청산한 날이라는 게 언제냐? 양가로 1번을 보니까 대금 청산한 날이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을 말한다 몇 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계약상 잔금률이 X예요. 그 대금 청산일 첫 번째 줄에 밑줄 걷죠? 대금 청산일에 돼지고기 땡냐 해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 X입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원칙 언제냐면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세에서는 원칙 언제였어요? 생각이 안 나시죠, 여러분들? 자, 언제였습니까? 계약상 잔금지급일이에요. 자,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에요? 60일 경과하는 날. 그 다음에 국수공판법 같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그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서와 상관없고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을 바꿔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양가로 2번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양가로 2번은 나중에 여러분들 다음 심화 과정에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핵심 정리 보니까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일, 양도세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사실상 잔금지급입니다.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 접수일이 되는 거 봅니다. 양가로 1번에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자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이에요.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고
쭉 명의계 소유를 취득시로 해요. 근데 우리 부동산 세법이니까 그냥 등기 접수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럼 등기 접수일이요. 양가로 2번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있는기에 따르면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지는 자 밑줄입니다. 등기 접수일입니다.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원칙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 원칙 대금 청산일 계약서 상관없고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볼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 보시면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쪽으로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합니다. 매매예요. 자, 그랬을 때 매매할 때 계약일이 예를 들어서 계약일이 만약에 2020년 만약에 3월 2일이에요. 근데 계약서상으로 기재된 잔금 지급일이 2020년 예를 들어서 4월 10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대금이 청산된 날, 대금 청산일이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대금 청산일이 2020년 4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을명의로 등기한 등기 접수일이 예를 들어서 등기 접수일이 언제냐? 등기 접수일이 2020년 만약에 5월 25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요. 나중에 이제 취득세랑 다 비교할 거지만 이번 순환은 요즘 양도소득세만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양도소득세상의 을 입장에서 취득시기는 언제예요? 네? 자, 이 사례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 언제입니까? 양도세는 금방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언제라고요? 대금 청산일 4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예? 이 똑같은 사례에서. 언제 여러분? 계신곳에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세요. 언제예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 자,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이요. 4월 20일이요. 이 대금 청산일 4월 20일 날 갑과 을이 만났잖아요. 갑 입장에서 보면 이날이 판 날이고 을 입장에서 보면 이날이 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양도자 입장에서 보면 이날이 대금 청산일 4월 20일이 양도시기고 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날이 취득시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똑같은 사례에서 이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이 3월 25일로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이 3월 25일.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는 언제입니까? 자, 언제예요? 자, 대금 청산일 원칙인데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으니까 언제입니까? 등기 접수일입니다. 3월 25일 등기 접수일이고. 자, 양도시기도 똑같아요. 등기 접수일입니다. 등기 접수일 3월 25일. 자, 근데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이고. 그러면 요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은 5월 25일로 하고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대금 청산일이. 자,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면 언제? 등기 접수일이지. 그래서 자, 등기 접수일 5월 25일이고요. 똑같이 양도시기도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 5월 25일이 됩니다. 요거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요거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35페이지 3번에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그러면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자, 쭉 밑줄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자, 요게 원칙인데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 수익을 시작하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자, 중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합니다. 앞으로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그러면 중 빠른 날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상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다. 땡. 마지막 할부금 지급하는 때다. 땡. 첫 해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다. 땡입니다. 자, 중 빠른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336페이지 보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니까 중 빠른 날로 쭉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 그래서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대금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자, 수용도 중 빠른 날입니다. 수용 3개가 나란히 나와야 돼요. 제가 옛날에 25회 시험 때 이게 기출이 됐을 때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자, 수용의 경우에
자, 요거 중 빠른 날 세 개가 나란히 나와야지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다 그랬는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양도미 취득시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수용 땡땡 사업 인정 고시일 아니잖아요. 전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제가 무조건 그때 그의 시험에 나올 때 세 개가 나와서 나란히 나와서 중 빠른 날 해야지 하나로 빠지면 틀리다 그랬는데 사업 인정 고시는 전혀 관계가 없죠. 중 빠른 날. 그래서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다 매출이요. 여러분, 자,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됐다 그러면 보세요. 토지 지금 어떤 공무상 소유자하고 어떤 사람하고 서로 소송 중이에요. 소유권 놓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 수용권자 입장에서는 수용권자는 누구한테 보상금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공탁했을 때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 이제 누구 건지 결판이 나니까 자, 판결 확정일입니다. 그래서 공탁한 날 이렇게 바꿔낼 수 있어요. 소송 판결 확정일이다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 해서 공탁한 날 X예요. 공탁한 날이 아니라 소유권 관련한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뭡니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취득시를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뒀다가 다음 순환에 이제 이런 것들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5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요. 자, 밑줄입니다. 건축법 수용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밑줄. 취득세는 건물을 건축했을 때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 건축해서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요. 교부일이나 내주는 날이나 같은 날이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이지 뭐. 근데 왜 용어 표현이 다르냐고요? 지방세, 자, 지방세법, 정부입법 하는 부처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 정부입법 만드는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조금 틀린 것 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서 교부일 밑줄. 자, 양가로 2번 보니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만약에 사실상 사용을 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이니까 중 빠른 날 밑줄이요. 자, 양가로 3번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밑줄이요. 그 사실상 사용일로 합니다. 사실상 사용일은 밑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건축했을 때 원칙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근데 그 전에 뭐 했다 그러면 그날이고 그 다음에 무허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이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337페이지 6번에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입니다.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거기 밑줄입니다. 첫 번째 줄 상속 개시된 날이에요. 상속은 항상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되니까 상속 개시이고요. 7번 증여에서 취득한 자산이에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받은 날 밑줄입니다. 자, 증여 받은 날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부동산은 등기일, 그 다음에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우리 시험에서 구별해서 물어보지 않고요. 증여 받은 날 기억합니다. 자, 증여 받은 날에다 그 옆에다가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계약일이에요. 증여 계약일.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이렇게 다르다는 거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뒤바꿔낼 수 있어요. 양도소에서 증여받은 자산 갖고 다 팔 때 양도는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증여 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순환의 심화 과정에서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 오늘 보시고 갑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세요. 취득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심화 과정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340페이지 제3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여러분 계산 구조 제3절 별표 3개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어려운 거고 여기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 특히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 계산 과정을 머릿속에 잘 그려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40페이지 펴놓고요. 제가 이쪽에서 양도세 계산 구조 어떻게 양도세 계산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개 드시고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번 하시면서 강의를 계속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자,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면서, 기지개도 다시 혓가락에 제끼시고, 여러분들. 아이고, 어깨도 돌리시고.
자,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서 여러분들 다다음 주에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현장에서 뵙고 다시 강의로 만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또 개인위생, 우리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개인위생 철저히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 항상 철저히 잘 지키시면서 주의하시면 이 고비도 잘 넘기시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양도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시면요. 양도소득세는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이요.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요.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요. 그래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에 사는데 1억 원에 팔아요. 그럼 뭐 양도세 낼 게 없겠죠. 1억 원에 사는데 7천에 팔았어요. 마이너스 3천이죠. 양도세 낼 게 없겠죠. 자, 이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즉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그런 세금인데요.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라는 것은 취득가액이요. 내가 그 자산을 옛날에 매입한 가격, 예를 들어서 뭐 2억 8천만 원에 샀다 그러면 2억 8천 매입한 가격. 자, 거기다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공과금 등을 말하는데요. 어떻게간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기타 필요경비가 어떤 건지는 이따가 또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자,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구해진 양도차익에서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은지 국가적 입장에서요.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아니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은지 우리가 흔히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그러면 대개 한 3년 이상을 얘기하고 단기 그러면 대개 1년 미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겠어요?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 공부하는 분들 대부분이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단기요, 단기.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나라가 전체 세수 수입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장기 보유하는 게 좋지 단기 보유하는 것보다요. 장기 보유가 왜 좋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단기 보유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1억에 샀어요. 몇 개월 만에 한두 달 만에 그걸 팔면서 손해보고 안 팔겠죠. 얹어서 팔아요. 산 사람이 또 한두 달 만에 얹어서 팔고 그러다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거품이 팍 꺼지면 나라 전체가 절단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너무 가격이 높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나 소득에 비해서 부동산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식 같은 데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다 부동산에 재테크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너무 높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그래서 너무 높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으로 뭐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인가 어디를 나라를 살 수 있다 막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또 제가 기사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간에 너무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값으로 확 떨어졌으면 좋겠다는데 갑자기 이게 반값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절단 나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입장에서는 장기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장기 보유하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메리트가 있어야지. 또 장기 보유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공제해 주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보유한에 따라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해 줍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면 줄여서 장특공제액을 공제하면 우리가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해요.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여러분요.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면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과표가 결정이 됐네요. 과표 결정되면 뭐 곱하기 세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우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요. 양도소득세 계산이요.
예.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지방세나 국세나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로 산출세. 이거 여기까지는 뭐 어려움이 없고요. 요 산출세 이하 과정은 별로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가 중요한데 특히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무조건 이 계산 과정, 계산 구조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게 딱 있어야지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또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계산 문제 풀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시험에서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화면을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질문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뭡니까?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수강생분은 기본공제라고 그러는데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고 양도소득 금액, 제가 물어봤잖아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장특공제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 과정을 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계산 과정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외워요. 자,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외웁니다. 양도세 계산 과정 먼저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요. 여러분, 자, 차장이 중요해요. 차장이.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것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도어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또 장기 보유특별공제액 이거 중요합니다. 장특공제. 이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독립한 문제로 최근에 안 나왔지만 최근에 중요 개정 내용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차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차장 그러면 어떤 게 연상이 되느냐. 차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뭐가 떠오르냐 이렇게 물어보면 20대들은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떠오른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30대, 40대, 50대 자 30대 후반이나 40대, 50대, 60대 분들은 꼭 묻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내 20대 물어보고 있는데 그 옆에서 꼭 나서셔가지고 버스요, 버스 그러면서 버스 차장 떠오른다고 하는데 자 제가 말하는 버스 차장 여기서 차장은 버스 차장입니다, 여러분들. 버스 차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버스 차장이라는 것은 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봤다 그러면 신세대고 버스 차장을 어렴풋이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연식이 된 중년이고 그 다음에 나는 옛날에 버스 차장하고 출근길에 썸도 탄 적이 있다. 눈길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 이제 50세대고 막 그런 적이 제가 드리는데 여기서 차장은 하여튼 버스 차장입니다. 예전에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처녀가 지방에서 상경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했었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월급날은 멀고 돈은 없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동생 그 지방에서 학비가 모자란다고 돈 좀 붙여달라고 연락 왔는데 돈은 없고 월급날은 멀고 그럼 뭐랍니까 여러분?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요 경리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소기과로 가라.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소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여러분들 다 같이요. 가필 차장 소기 과입니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계신 곳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머릿속에 그려놓습니다. 가필 차장 소기 과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들 시작. 가필 차장 소기 과입니다. 그래서 다 배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쭉 연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리마인드 하시는데 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에서 차 양도차익과하고 차장 장특공제액을 공제해서 소기과에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꼭 머릿속에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다 같이 시작. 가필 차장 소기 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이 취득가액은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 계획적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거예요.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요. 자, 이게 어떤 거냐?
양도차익 계산 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것은 양도차익 계산 시의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르고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렇게요. 자, 그런 거지. 양도차익 계산 시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양도당시 기준가를,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적용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요거 한 가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은요, 원칙적으로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와 같이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자, 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합니다.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과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럴 때 그러면 실지 거래가액이 또 불분명하다는 것은 또 어떤 경우냐. 실거래가액 불분명하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보면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양도가액과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 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 어떤 지역에 나란히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습니다. 나란히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입니다. 101호가 거래 신고해오기를 예를 들어서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2호는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3호는 근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옵니다.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 동네 시세가 있는데 갑자기 반값 아파트? 뭔 소리냐? 그래서 계약서 갖고 봐라. 네가 진짜 실제로 그렇게 거래했는지, 반값에 거래했는지. 그랬더니 주머니만 뒤지면서 오다가 세무서 오다가 잃어버렸던 것 같다는 둥 하면서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냐면요. 추계 방법으로요. 추계 방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지 이걸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고요. 어떻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걸 적용해요. 매매 사례가액. 어떤 게 매매 사례가액인지는 교재에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요. 먼저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는데 불분명할 때는 이 자산 양도일 전후로 해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이요. 그러니까 토탈 6개월의 기간이네요. 이 자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에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격을 참작합니다. 이 자산의 양도일 전후, 자, 3개월 내에, 자, 예를 들어서 103호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에 101호 1억, 101호 1억 200, 그럼 너도 적어도 1억 원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이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감정가액 평균에 이게 뭐냐? 이것도 이런 거예요. 이 자산 양도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자, 이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환산가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여러분, 환산가액. 정확히 얘기하면 올해 종전에는 환산가액 그러다가 올해는 환산취득가액, 명칭을 좀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표현을 좀 개정했는데, 자, 환산취득가액은 어느 때 적용하는 거냐면요. 환산취득가액은 어느 때 적용하느냐? 자, 예전에 취득할 당시에 취득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 등이 이게 이제 불분명할 때 합니다. 실지 거래가액 등이 불분명할 때.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 거래하게 되면 다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고요. 나중에 실거래가 신고하자면 과태료 제재도 받고, 제재를 받게 되는데, 예전에 여러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하면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 자,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입력이 되고 또 국세청에 통보돼서 전산 입력 딱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약서 잃어버려가지고 나 실제 취득한 가액을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잘 안 통해요. 근데 1990년대 예를 들어서 저한테 부동산을 판 사람은 그 당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어서 그 사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어요. 그런데 지금 팔면서 실제 양도한 가액은 있는데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실제 취득한 가액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취득가액을 환산해서 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봅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환산 취득가액은 자, 이번에 환산 취득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이에요. 이번에 파는 가격, 실지 파는 가격.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적용하는데 하여튼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만약에 3억 원입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이에요. 그럼 3억의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1억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자, 환산 취득가액을 또 적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그 예외적으로 이제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순차로 적용한다? 차례로요. 이 순서를 바꿀 수 없어요, 납세자가. 자, 그래서 순차로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제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라고 얘기했을 때는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고 구체적인 추계 결정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추계 결정 경정에 자,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콕 집어서 시험에서 있잖아요.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그러면 양도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자, 순서 바뀌면 틀리고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매, 감,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그 다음에 콕 집어서 시험에서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자, 여러분 차이점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취득 이거 순서 바뀌면 틀립니다. 취득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것이 최근에 나왔던 것은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한 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매, 감, 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환산가액 빠져서 틀렸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 환산 취득가액은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또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O, X예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거 순서 바꿔가지고 취득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환산 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매환감기 이렇게 바꾼 적도 있습니다. 아니고 매감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 시험에서 역시 여러 번 물어봤단 말이죠,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계속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양도세 계산 과정, 계산 구조는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가필, 차장, 소, 기, 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41페이지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추계해서 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 2번 양도차익 산정에서 양가로 1번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게 되는데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거기 두 번째 줄 중간에 봅니다. 여기 비추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가로 일단 생략하고 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가로 생략하고 그 줄 끝에 에 따르고 밑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밑줄이요. 제가 이걸 한마디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말씀을 드렸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심화에서 보니까 실지거래가액이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추계조사, 결정, 경정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한번 보니까 심화에서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로 장부나 그 밖에 밑줄입니다.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경정할 수 있다 밑줄 차입니다. 그리고 사유 읽어보시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에서 342페이지의 심화 계속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다음의 방법을 순차로 쭉 밑줄입니다. 계속 적용하여 산정가액에 따른다. 순서 바뀌면 틀려요. 다만 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느냐 한다. 당연하지 특수관계자에 서로 짜고 칠 수 있으니까요. 특수관계자 간에. 자, 적용 방법 먼저 매매 사례가액이 뭐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밑줄이요.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인 경우에 그 자산에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하고 이거 없으면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몇 개월이요? 역시 3개월 이내 밑줄이고 해당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의 평균액을 말하고요. 환산한 취득가액,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가를 곱해서 구한다는 계산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 계산식을 환산 취득가액 구하는 거 계산식을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계속 이거 활용해가지고 이제 하는 걸 배웁니다. 자, 우리가 추계 결정 경정의 구체적인 적용 순서를 보면 콕 집어서 양도가액 불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동그라미 하시고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도책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한 가액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그 342페이지 심화에서 실지거래액 적용의 특수문제 이거 있잖아요. 양도가액은 원래 실지양도한 가액으로 하는데 또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또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 나중에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보지 마시고 여러분 어디로 오시냐면 344페이지 3번 실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요것도 여러분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주 나왔어요. 자, 다음 중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떤 거냐면 다음 중 양도차익 계산 시에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차익 계산하게 되면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취득가액에 이게 실지 취득한 가액이 어떤 거냐? 이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게 있고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자본적 지출액과 그 다음에 양도비용, 양도 직접비용 합한 금액을 우리가 실지 취득한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데 이거요. 시험에서 어떤 게 이제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느냐, 요걸 이제 시험에서 자주 물어봤습니다. 반드시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요,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344페이지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이 필요비 항목에 특히 어떤 게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를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